26.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히 해둘 점은 카타리나가 아파트에서 몰래 빠져나갈 수 있게 괴테현이 도와준 것은 정말로 처벌받을 만한 짓이라는 것을 엘제 볼트사임이나 볼로르나나 물론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그녀 자신도 그의 도주를 도왔을 때 설사 이 경우 진짜 범죄는 아니라 해도 분명 범법 행위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플래츠 여경이 신문을 위해 엘제 볼트사임과 카타리나를 연행하기 바로 직전에 볼트사임 부인이 그녀에게 대놓고 그건 범법 행위였다고 말했다. 볼로르나는 바로 가까운 기회를 보아 카타리나에게 그녀의 행동이 처벌 가능함을 지적해 주었다. 또한 카타리나가 볼트사임 부인에게 괴테현에 대해서 했던 말 역시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로 할 수 없는 것이었다. 맙소사, 그는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바로 그 남자였어요. 그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가 감방에서 나올 때까지 몇 년 동안 기다려야 한다고 해도요. 27. 이로써 카타리나 블룸의 신문은 종결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그녀는 볼트사임 부인의 집 댄스 파티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과 대질할 경우를 위해 대기하기만 하면 되었다.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설명되어야 했다. 이 의문은 바이츠맨의 약속론 내지는 공모론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루트비 괴테현은 어떻게 볼트사임 부인의 댄스 파티에 올 수 있었는가? 집으로 갈지 아니면 허용된 장소에서 기다릴지는 카타리나 블룸의 재량에 맡겨졌지만 그녀는 집에 가기를 거부했다. 자신의 아파트에 이제는 넌더리가 난다고 하면서 차라리 볼트사임 부인의 신문이 끝날 때까지 용의자 구치소에서 기다렸다가 함께 집으로 가겠다고 했다. 이 순간에야 비로소 카타리나는 이틀치 차이퉁을 핸드백에서 꺼내보고 국가가 이렇게 그녀는 표현했다. 국가가 이런 오욕으로부터 그녀를 보호해주고 그녀의 잃어버린 명예를 회복시켜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지 물었다. 그 사이 그녀는 신문이 왜 삶의 세세한 구석까지 파고드는지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신문이 전적으로 정당하다는 것쯤은 아주 잘 알게 되었노라고 했다. 하지만 신문할 때 거론된 세세한 사항, 신사의 방문 같은 문제들을 어떻게 차이퉁이 알게 되었는지, 게다가 어떻게 하나같이 왜곡되고 오된 진술로 알게 되었는지 그녀는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서 하허 검사가 끼어들어 당연히 괴테현 사건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지대한 터라 언론의 보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직 기자회견은 없었지만 카타리나의 도움 때문에 가능했던 괴테현의 도주로 인해 이제 불가피하게도 두려움과 격분을 감출 수 없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제 그녀는 괴테현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시대사적인 인물이 되었으며 이로써 당연히 관심을 가질 권리가 있는 여론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했다. 모욕적이고 어쩌면 중상일 수 있는 언론 보도의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녀가 개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수사당국 내부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지는 경우에는 당국이 이를 그녀에게 신뢰해도 좋다고 한다. 이렇게 되네요. 당국이 그에 대해 소송을 걸고 그녀의 권리를 위해 도울 거라고도 했다. 그러고 나서 카타리나 블룸은 용의자 구치소로 호송되었다. 감시는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그저 더 젊은 여경 보조 레나데 춘타흐를 그녀 옆에 있게 했다. 여경 보조는 무장하지 않고 그녀 옆에 머물렀다. 나중에 여경 보조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카타리나 블룸은 2시간 30여 분 동안 이틀치 차이퉁을 잃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차와 빵도 거부했다고 한다. 물론 공격적인 태도가 아닌 거의 친절하게 그러나 무감각한 표정으로 그러니까 레나테 춘타흐가 카타리나 블룸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려고 유행, 영화, 댄스들에 대한 대화를 시도했지만 그녀는 일체의 대화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차이퉁 읽기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는 블룸을 돕기 위해 잠시 동료 휘프텐에게 감시를 맡기고 블룸이 연루되어 신문받은 내용, 그녀가 수행했을 만한 역할에 관해 철저히 객관적인 형식으로 보도한 다른 신문들을 문서실에서 가져다 주었다고 한다. 3사면에 실린 짧은 기사에서는 블룸의 성과 이름을 전부 밝히지 않고 가정부 카타리나 B 양으로만 언급했다고 한다. 예를 들어 움샤우지에서는 이 움샤우는 독일어로 둘러보기, 전망, 조망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샤오지에서는 10줄 정도의 기사가 났고 물론 사진도 실리지 않았으며 전혀 결함 없는 사람이 불운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노라 보도하기도 한다. 그녀가 블룸에게 가져다 준 오래된 신문 기사 15장은 카타리나를 전혀 위로하지 못했고 그녀는 그저 이렇게 묻기만 했다. 대체 누가 이걸 읽겠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차이통을 읽거든요. 28. 어떻게 괴테인이 볼스타인 부인 집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 올 수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 우선 볼트사인 부인이 신문을 받았는데 처음부터 분명해진 사실은 볼트사인 부인이 그녀를 신문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명백한 적의를 표현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본론보다는 더 적개심에 차 있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1930년에 태어나 현재 44살이며 미혼이고 직업은 가정부이나 이 분야의 정규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전에 전혀 동요하지 않은 마른 가루처럼 건조한 목소리로 차이통이 카타리나 블룸을 취급하는 형태에 대해서 그리고 신문에서 알아낸 세부 사항들을 이런 종류의 언론에 전달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했다. 그 목소리는 욕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치는 것보다 분노를 전하는데 훨씬 효과적이었다. 물론 카타리나 블룸이 조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라는 것은 그녀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에 의하면 한 젊은이의 삶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닌지 자문했다고 한다. 그녀는 카타리나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내왔는데 벌써 어제부터 그녀에게서 파견과 혼란스러운 심경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 있다고 했다. 자신이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카타리나가 아파트에 그토록 애착을 보여왔고 그 아파트를 얻기 위해 오래 일해왔는데 이제는 거기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경고 신호라고 본다는 것이다. 신랄하게 비난하는 볼스타임의 능변을 막기란 어려웠다. 바이츠맨에도 도저히 그녀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그가 그녀의 말을 가로막고 괴텐을 집에 들인 것에 대해 그녀를 비난하자 그녀 자신은 그의 이름을 전혀 몰랐고 그가 자기 소개도 하지 않았으며 자신도 소개받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가 알고 있는 것은 문제의 수요일 저녁 7시 30분경 헤르타 쇼이멜이 그를 데리고 왔으며 그녀의 여자친구 클라우디아 슈테름도 아랍 족장으로 변장한 남자를 데리고 함께 왔다는 것이며 그 남자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름이 카를이고 나중에 진짜 이상한 행동을 했다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 괴텐이라는 자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할 게 없다면서 예전에 그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고 자신이 까타리나의 삶에 대해 시시콜콜 다 안다고도 했다. 그러나 까타리나의 기이한 드라이브에 관한 진술을 들이대자 그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써 카타리나 삶의 모든 부분을 시시콜콜 잘 알고 있다는 그녀의 말은 치명타를 입었다. 신사들의 방문에 대해서 말을 꺼내자 그녀는 당황하면서 카타리나가 그 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했다. 그녀가 그에 대해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것이 상당히 유치한 사건이라는 것이며 그리고 덧붙여 말하길 내가 유치하다고 한 것은 카타리나가 아니라 그 방문객이 그렇다는 겁니다 라고 했다. 카타리나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해도 좋다는 정권을 위임한다면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카타리나가 차를 몰고 그 신사한테 갔을 거라는 추측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그렇다. 그런 신사가 있기는 하다면서 카타리나가 그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말하기를 망설인다면 그를 만인의 웃음거리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일 거라고 했다. 아무튼 이 두 경우, 괴텐과 신사 방문의 경우, 카타리나 블룸의 역할은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카타리나는 항상 부지런하고 단정하며 다소 수줍음을 타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눅이던 아가씨였고 어렸을 때는 경건하고 교회에 충실했다고 했다. 그러나 그 후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도 게멜스부르의 교회에서 청소일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녀의 어머니는 여러 차례 난잡한 행동을 한 것이 발각되었고 심지어 한 번은 성물 보관실에서 성물 간수인과 함께 미사용 포도주 한 병을 마시다가 들통이 났다고 했다. 이 사건으로 방탕한 술판이었느니 하며 한바탕 스캔들이 일어났고 카타리나는 학교 신부님의 홀대를 받았다고 했다. 그렇다. 카타리나의 어머니 블룸 부인은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전했고 이따금 알코올 중독 상태에 빠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제나 불평만 일삼는 병든 이 남자, 즉 전쟁에서 폐인이 되어 돌아온 카타리나의 아버지를 생각해 봐야 하고
그리고 화병이 난 어머니와 행실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오빠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볼스타인 부인은 몹시 불행했던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자기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말렸다고 했다. 브레틀로는 전형적인 아침꾼으로 그녀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양해를 구한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브레틀로는 전형적인 아침꾼으로 일반 관청이든 교회 소속 관청이든 어디서나 슬슬 끼며 아부를 늘어놓을 뿐만 아니라 밉살스러운 허풍쟁이라고 했다. 그녀는 카타리나가 이런 나이에 결혼한 것이 끔찍한 가정 환경에서 도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며 보다시피 카타리나는 가정 환경과 신중하지 못했던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모범적으로 자신을 발전시켰다고 말했다. 그녀의 직업적인 자격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그것을 그녀 볼스타인 부인은 구두로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서면으로도 확정하고 보증할 수 있고 자신이 수공업조합의 시험위원으로 있다고 말했다.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손님을 맞이하는 새로운 형식이 점점 더 조직화된 뷔페주의라고 불리는 형태로 유행함으로써 카타리나 블룸처럼 조직 회계 그리고 미적인 방면에서까지 최고로 교육받고 수련을 쌓은 여자들에게 기회가 많아졌다고 했다. 그렇긴 하지만 지금 차이퉁을 상대로 그녀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카타리나의 아파트에 대한 관심은 물론 직업에 대한 관심도 사라질 거라고 했다. 진술이 이 부분에 이르자 볼트사인 부인에게도 논쟁의 여지가 분명한 형태의 저널리즘을 형사적으로 추적하는 일은 경찰이나 검찰청의 소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언론의 자유를 경솔하게 침해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소송도 정당하게 취급되고 불법적인 정보의 원천에 대해서는 쉬는 미상의 인물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다는 걸 그녀는 믿어도 좋다고 했다. 여기에서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거의 열정적이라고 할 만큼 변론을 하며 질 나쁜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그런 무리에 끼이지도 않는 자는 언론에도 그를 거칠게 묘사할 빌미를 결코 주지 않는 법임을 단호히 강조한 사람은 바로 젊은 코르텐 검사였다. 그러나 모든 것, 즉 괴텐과 아랍 족장으로 병장한 불길한 느낌을 주는 카를의 등장, 이걸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눈에 띌 정도로 방만했던 이 사교 모임의 분위기를 설명해 준다고 했다. 그래도 이 점이 그에게는 아직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면서 관련되었거나 관련되고 있는 그 두 젊은 여자를 신문하면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듣게 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녀, 즉 볼트사인 부인은 손님을 선별하는데 전혀 엄격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거라고 했다. 볼트사인 부인은 아주 어린 신사 양반의 이 훈시를 사용했고 자신이 그 두 젊은 여자를 초대할 때 남자친구와 함께 오라고 했으며 손님들이 동반한 친구들에게 신분증과 정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의 신원조회서를 보여달라고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꼬집어 말했다. 그녀는 비난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었고 여기서 나이는 전혀 중요하지 않으며 코르텐의 검사라는 직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튼 여기서는 진지한 사건, 즉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닐지라도 제법 중대한 폭력 범죄를 조사하는 중이고 그 사건에는 틀림없이 괴텐이 관련되어 있다고 했다. 어떤 세부 사항과 훈시를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의 문제는 국가의 대변자인 자신에게 맡겨야 한다고도 했다. 괴텐과 신사 방문객이 동일 인물일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재차받자 볼트사임은 아니라고,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렇지만 이 신사 방문객을 개인적으로 알거나 언제나 본 적이 있는지 만난 적이 있는지 다시 질문을 받자 그녀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카타리나의 기이한 드라이브 습관 같은 중요한 세부사항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신문은 불만족스럽다고 기록되었고 일단 석방되기는 했지만 잡음이 없지 않았다. 그녀는 분명히 화가 난 채로 취조실을 나서기 직전에 조스에 쓸 거리를 주었다. 아랍 족장으로 변장한 카를이 그녀에게는 괴텐만큼이나 의심스러워 보였다는 것이었다. 아무튼 그는 화장실에서 계속 혼잣말을 중얼거리다가 작별 인사도 없이 사라졌다고 했다. 29. 27살의 점원 헤르타 쇼이멜이 괴텐을 파티에 데리고 온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녀가 바로 다음 차례에 신문을 받았다. 그녀는 겁을 먹은 게 분명했고 자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찰과 관련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잠시 후 괴텐과의 친분 관계는 비교적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 그녀가 진술을 시작했다. 저는 초콜릿 공장에서 일하는 친구 클라우디아 슈페른과 함께 원룸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쿠이르 오프트스부르 이히 출신이고 볼트사임 부인과 카타리나 블룸의 먼 친척입니다. 이 관로 속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쇼이멜이 조부모를 언급하면서 이들이 조부모의 사촌이라 말함으로써 얼마나 먼 친척인지 묘사하고자 했음에도 그들의 친척 관계를 상세히 묘사하는 것은 저지당했고 먼이라는 표현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는 볼트사임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카타리나를 사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날 저녁, 그러니까 1974년 2월 20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둘, 클라우디아와 저는 무척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엘제 아주머니와 약속했었죠. 남자친구들을 그 작은 파티에 데리고 오기로요. 그렇지 않으면 댄스 파트너가 부족하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제 남자친구는 군복무 중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공병대에 근무하던 중에 갑자기 다시 정찰대로 파견되었죠. 전 그에게 그냥 도망쳐 나오라고 바람을 넣었지만 그를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여러 번 도망친 적이 있었고 그랬다가 발격되면 엄청나게 힘든 훈련을 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클라우디아 남자친구는 초저녁부터 벌써 술에 취해 억지로 재워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카페 폴크트로 가서 괜찮은 남자를 낚기로 했지요. 엘제 아주머니 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카니발 시즌이면 카페 폴크트에서는 언제나 무언가 일이 벌어졌어요. 댄스 직후 전후에 혹은 이런저런 모임에 참석하기 전이나 후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곳에서 언제나 젊은이들을 정말 많이 만날 수 있거든요. 수요일 늦은 오후에 벌써 카페 폴크트의 분위기는 아주 좋았어요. 저는 젊은 남자에게서 춤추자는 제안을 2번이나 받았어요. 그의 이름이 루트비 괴텐이고 수배적인 중죄인이라는 것은 지금에야 알았지만요. 2번째로 춤을 출 때 나와 함께 파티에 갈 생각이 없는지 그에게 물었죠. 그는 좋아라 하며 즉각 동의했습니다. 그는 여행 중이라 숙소도 없고 그날 저녁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겠다면서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가 막 이 괴텐과 소위 약속이란 걸 했을 때 클라우디아는 아랍 족장으로 가장한 남자와 내 옆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들은 아마도 우리의 대화를 들었던 게 분명합니다. 아랍 족장으로 가장한 남자의 이름이 카를이라는 건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아무튼 그가 즉각 클라우디아에게 우스꽝스러울 만큼 겸손한 태도로 물었어요. 그 파티에 아직 그를 위한 과자가 남아있느냐고. 그도 외롭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하면서요. 이제 이로써 우리의 목적은 달성되었고 곧바로 루트비, 그러니까 괴텐 씨의 차로 엘제 아주머니 댁으로 갔어요. 그의 차는 포르쉐였는데 내 사람이 타기엔 그리 편하진 않았지만 어차피 그리 오래 차를 탈 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낚기 위해 카페 폴크트로 갈 거라는 걸 카타리나가 알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겠어요. 제가 아침에 카타리나가 일하는 블로르나 변호사 댁으로 전화를 걸어 그녀에게 말했거든요. 클라우디아와 내가 남자를 찾지 못하면 우리끼리 가야 할 거라고요. 우리가 카페 폴크트에 갈 거라는 말도 했어요. 그녀는 몹시 반대했어요. 우리가 너무 사람을 쉽게 믿고 경솔하다고 하더군요. 이 점에서 이젠 카타리나가 우스워졌지요. 그런 카타리나가 괴텐을 보자마자 독차지하다시피 하고는 저녁 내내 그와 춤을 추었을 때 전 더더욱 놀랐죠. 그들은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 같았거든요. 30. 헤르타 쇼이멜의 진술은 그녀의 친구 클라우디아 슈테름에 의해 거의 한마디도 다르지 않게 확인되었다. 딱 한 군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점에서 일치하지 않기는 했지만 다시 말해 헤르타가 괴텐에게서 춤추자는 제안을 받은 것보다 먼저 그녀가 카를에게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녀가 아랍 족장 카를과 춤을 춘 것은 2번이 아니라 3번이라는 것이다. 클라우디아 슈테름도 뻣뻣하기로 정평이 난 카타리나 블룸이 금세 괴텐을 신뢰하고 그가 친해 보일 정도로 가까워진 것에 놀라움을 나타냈다. 31. 집에서 열린 댄스 파티에 온 사람들 중 3명이 더 신문을 받아야 했다. 볼트사임 부인의 남자친구인 56살의 직물 판매업자 콘트라바이스트, 행정관청 직원인 36살과 42살의 헤트비와 게오르크 플로텐 부부가 그들이었다. 이 3사람은 카타리나 블룸의 등장, 루트비 괴텐을 동반한 헤이타 쇼이멜과 아랍 족장으로 가장한 카르를 동반한 클라우디아 슈테렘의 등장에서부터 그날 저녁의 진행 상황을 똑같이 묘사했다.
그 밖의 즐거운 저녁이었다고도 했고 춤도 추고 서로 수다도 떨었으며 그때 특히 카를이 웃겼다고 했다. 게오르그 플로테는 루트비 괴텐이 카타리나 블룸을 전적으로 독차지했던 것이 눈에 거슬렸다고 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말이다. 두 사람은 분명 자신들이 남의 눈에 거슬린다고 느끼지 못했을 테니까 그들의 분위기는 진지하고 거의 장엄하기까지 해서 그날 저녁 카니발에 그다지 어울리지 않았다고 했다. 헤트비 플로텐 부인은 카타리나와 루트비가 떠난 뒤 신선한 아이스크림을 가지러 부엌에 갔을 때 카를이라고 소개된 아랍 족장이 화장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는 이상한 장면이 눈길을 끌었다고 진술했다. 게다가 카를이라는 자는 그 직후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사라졌다고 했다. 32. 다시 한번 신문을 받기 위해 호송된 카타리나 블룸은 헤르타 쇼이멜과 나눈 전화 통화 내용을 확인해 주었지만 그것이 그녀와 괴테인의 약속과 연계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부인했다. 다시 말해 그녀가 헤르타 쇼이멜과 통화한 후 괴테인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녀는 교묘한 방법으로 이자를 카페 폴커트로 보내 쇼이멜에게 말을 걸도록 부추겼고 이는 눈에 띄지 않게 볼트사임 부인의 집에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라고 그녀에게 권유한 사람은 바이츠메네가 아니라 두 검사 중 젊은 쪽인 코르텐 검사였다. 쇼이멜이 상당히 요란하게 꾸미고 눈에 금방 띄는 금발이기 때문에 일이 아주 쉬울 거라고 하면서 그 사이 카타리나 블룸은 거의 완전히 무감각해진 표정으로 그저 고개만 슬레슬레 저으면서 거기에 앉아 이틀치 자이통을 오른손으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풀려났고 볼트사임 부인과 그녀의 남자친구 콜라트 바이트스와 함께 경찰서를 떠났다. 33. 서명날이란 신문조서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빠뜨린 질문은 없는지 살펴보았을 때 코르텐 검사는 카를이라 불리는 아랍 족장을 붙잡아 이 사건에서 아주 미심쩍은 이자의 역할을 진지하게 조사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했다. 카를이라는 자를 수배하라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게 그는 너무나 놀랍다고 했다. 이 카를이라는 자가 괴텐과 함께 카페 폴커트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해도 결국 함께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역시 그 파티에까지 파고들었으니 그가 즉 코르텐이 보기에는 카를의 역할이 의심스럽다고는 할 수 없어도 정말 이상하다고 했다. 여기 이 대목에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내성적인 플래치 여경까지도 웃음을 참지 못했다. 조서 작성자인 안나 록스트 부인은 너무나 천박하게 웃는 바람에 바이츠메네에게 주의를 들어야만 했다. 그런데도 코르텐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 그의 동료 하흐가 설명해 주었다. 바이츠맨의 수사과장이 그 아랍 족장을 의도적으로 관가하거나 언급하지 않고 내버려 둔 점이 분명하게 이해되지 않더냐고, 아니면 눈에 띄지 않았느냐고. 그래도 그가 우리 사람들 중 하나이고 화장실에서 혼자 중얼거렸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괴텐과 그 사이 주소가 밝혀진 블룸을 추적하라는 지시를 받고 무전기로 동료에게, 물론 서투르기 짝이 없지만 동료에게 보고한 것이 명명백백하다고 했다. 코르텐 검사, 올해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 때문에 카우보이보다 아랍 족장이 더 유행이니 이런 카니발 시즌에 아랍 족장 의상으로 자신을 숨기는 게 최고라는 점도 분명히 이해되시죠. 바이츠메네가 덧붙여 말했다. 물론 우리는 처음부터 분명히 알고 있었어. 카니발이 강도들한테는 잠적을 용이하게 해줄 테지만 우리한테는 불리해서 이미 36시간 전부터 괴텐을 뒤쫓느라 뜨겁게 달아오른 우리 미행의 흔적을 놓치지 않고 유지하기 힘들 거라는 점을 말이오. 카니발 복장을 하지 않은 괴테는 주차장에 서 있는 폭스바겐 버스에서 밤을 보냈고 그 후 어느 카페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카페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요. 그 주차장은 그가 나중에 포르쉐를 훔친 곳이고요. 우리는 그자를 단 1분도 눈앞에서 놓치지 않았어. 대략 한다섯의 공무원이 아랍 족장 카우보이 스페인 사람으로 변장하고 소형 무전기를 하나씩 소지한 채 지난밤 댄스 파티에서 마신 술이 덜 깬 사람 마냥 위장하고서 괴텐이 어떤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지 바로바로 보고하기 위해 뒤를 밟고 있었던 거예요. 괴텐이 카페 폴커트에 발을 들여놓을 때까지 접촉했던 사람들은 모두 붙잡아 조사했어. 어느 술집 종업원 1명, 그가 일하는 바에서 괴텐이 맥주를 마셨어. 아가씨 2명, 그들과 그가 어느 구시가지 술집에서 춤을 췄다고 하더군. 목재시장 옆에 있는 주유소 주인, 거기서 훔친 포르쉐에 주유를 했어. 담배가게
점원 1명, 은행 직원 1명, 그한테서 아마 은행을 털어 손에 넣은 듯한 미화 $700를 환전했어. 이 사람들 모두 명명백백하게 계획적으로가 아니라 우연히 그와 접촉한 것이었음이 확인되었고, 이들 각자가 그가 주고받은 말들 중 단서가 될 만한 것은 한마디도 없었어. 그렇지만 블룸을 만난 것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소. 그녀가 쇼이멜과 통화한 사실, 그녀가 아주 정확하게 볼트사임 부인의 집에 나타났다는 사실,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그 빌어먹을 친밀함과 다정함으로 춤을 추었다는 사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얼마나 잽싸게 내뺐던 것. 이 모든 것은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말하는 거요.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그를 소위 작별 인사도 없이 가게 했고, 틀림없이 그 아파트 단지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알려주어 우리의 상만 감시를 벗어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요. 우리는 그 단지를, 그러니까 그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의 그 건물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감시했어. 물론 1.5평방 및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전 지역을 완벽하게 감시할 수는 없었어. 그녀는 도주할 수 있는 길을 잘 알고 있어 그 길을 그에게 알려주었던 게 틀림없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녀가 그에게 어쩌면 다른 이들에게도 숙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고, 그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확신하오. 그녀의 고용주 집들은 이미 확인했고 그녀의 고향 마을도 수색했어. 여기서 볼트사임 부인을 신문하는 동안 그 집도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수색했어.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더군요. 내 생각에는 그녀를 자유로이 돌아다니게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소. 그녀가 실수를 하도록 말이요. 그럼 어쩌면 그녀가 남기는 흔적이 이 미심쩍은 신사들의 방문을 통해 그의 거처로 이어질지도 모르지. 아파트 단지 내의 도주로는 블로르나 부인을 통해 알게 되었을 거라고 난 확신하오. 요사이 우리한테도 빨갱이 투르데라고 알려진 블로르나 부인 말이요. 그녀는 이 단지의 설계에 참여했었어. 34. 여기서 첫 번째 역류 정체, 즉 이야기의 흐름을 거꾸로 돌려서 그 흐름이 앞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정체된 현상인 회상법이 거의 끝나서 금요일에서 다시 토요일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는 이야기의 흐름이 막히지 않게 하고 불필요하게 긴장이 누적되는 것도 피할 것이다. 이런 현상을 완전히 피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하겠지만, 카타리나가 금요일 신문이 끝난 후 엘제 볼트사임과 콘라트 바이트스에게 자기 아파트에 먼저 들르자면서 제발 같이 아파트로 올라가 달라고 청했다는 사실이 어쩌면 많은 것을 시사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무섭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지난 목요일 밤 괴텐과 통화한 직후, 관로 속에 그녀가 신문할 때는 아니라도 공공연하게 괴텐과 전화 연락을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제3자는 그녀의 무고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괴텐과 통화한 직후 무언가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고 했다. 그녀가 괴텐과 통화하고 수화기를 막 내려놓자마자 또다시 전화벨이 울렸고, 그녀는 괴텐일 거라는 희망을 억누르지 못한 채 곧장 수화기를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전화기에서 흘러나온 것은 괴텐의 음성이 아니라 섬뜩할 정도로 낮은 남자의 목소리로 그의 속삭이듯이 그녀에게 추잡한 얘기를 짓거려 대었다는 것이었다. 불쾌했던 것, 아니 가장 불쾌했던 것은 그자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히면서 그녀가 그리도 다정함을 원할 때 왜 그렇게 멀리서만 남자를 찾느냐며 그는 이미 그녀에게 모든 종류의 다정함을 서비스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렇다. 이런 전화 때문에 그녀가 한밤중에 엘제에게 갔던 것이라고 했다. 그녀는 두렵고 특히 전화가 무섭다고 하면서 괴텐이 그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고 그녀는 그의 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전화에 희망을 걸고 있지만 동시에 전화를 무서워하고 있다고 했다. 이제 여기서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은 블룸 앞에는 끔찍스러운 일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지금까지 그녀의 삶에서는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던 편지함이 문제였다. 그녀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습관처럼 편지함을 들여다보긴 했지만 대개 헛수고였다. 그런데 금요일 오전에는 편지함이 정말 터질 때 됐다. 하지만 카타리나는 결코 기쁘지 않았다. 결국 엘제 볼트사임과 바이트스가 가전 방법을 동원해 편지와 인쇄물들을 그녀가 보기 전에 치워버리려고 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고 아마 자신이 사랑하는 괴텐이 살아있다는 징표를 발견하길 희망하면서 대략 20통쯤 되는 우편물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다. 루트비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받지 못한 게 틀림없었고
그녀는 그 쓰레기 뭉치를 핸드백에 쑤셔 넣었다.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이었다. 아파트 주민 2명도 함께 타고 올라갔기 때문이다. 아랍 족장으로 가장한, 거짓말처럼 들리겠지만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되네요. 아랍 족장으로 가장한 한 신사는 분명히 애써 거리를 두려고 구석에 바싹 몸을 붙이고 서 있다가 다행히 5층에서 먼저 내렸고, 안달루시아 여인의 복장을 한 부인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까타리나로부터 등을 돌리지도 않고 바로 옆에 서서 뻔뻔스럽고 가혹한 갈색 눈으로 거리낌 없이 호기심에 가득 차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9층을 지나 더 위로 올라갔다. 경고하건대 더 끔찍한 일이 닥칠 것이다. 마침내 까타리나가 바이터스와 볼트사인 부인의 부축을 받으며 아파트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전화벨이 울렸고, 이번에는 볼트사인 부인이 까타리나보다 더 빨리 달려가 소화기를 들었다. 그녀의 놀란 표정도 창백해지는 얼굴도 보였으며 빌어먹을 새끼 비겁한 놈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영리하게도 소화기를 제자리에 올려놓지 않고 전화기 옆에 두었다. 볼트사인 부인과 바이터스가 까타리나에게서 우편물을 빼앗으려고 애썼지만 헛수고였다. 그녀는 편지와 인쇄물 뭉치를 방금 핸드백에서 꺼낸 이틀치 차이통과 함께 꼭 움켜쥐고 우편물을 뜯어보겠다고 고집을 피웠다.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읽었다. 모든 우편물이 익명은 아니었다. 익명이 아닌 제일 두툼한 편지 한 통은 인팀 페이잔트 하우스라는 통신 판매에서 온 것으로 갖가지 섹스 용품 목록을 그녀에게 제시했다. 그것은 까타리나의 심정에 이미 지독한 충격을 가했는데 더 몹쓸 것은 누군가가 손으로 덧붙여 쓴 글귀였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다정함이다. 간단히 말해, 아니 차라리 그보다 통계적으로 말하자면 나머지 18통의 우편물 중 익명의 엽서 7통은 손으로 쓴 음탕한 섹스 광고였고, 어떤 식으로든 공산주의자들의 암태지라는 말을 사용했다. 다른 익명의 엽서 4통에는 섹스 광고 없이 정치적인 욕설이 적혀 있었다. 빨간 두더지에서 크렘린 아주머니에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5통의 편지에는 차이통의 기사가 오려 붙어져 있었는데 대부분의 편지가, 그러니까 대략 30통은 가장자리에 빨간 잉크로 코멘트가 달려 있었다. 주로 스탈린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너도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2통의 편지는 종교적인 경고를 담고 있었는데 두 경우 모두 동봉한 종교적인 책자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 넌 기도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가련한 탕아야.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하라. 신은 아직 너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이 순간에야 비로소 엘제 볼트사임은 누군가가 문 밑으로 밀어넣은 쪽지를 발견했다. 다행히 까타리나가 보기 전에 그 쪽지를 숨길 수 있었다. 너는 왜 내가 보낸 다정함의 카탈로그를 사용하지 않니? 내가 널 강제로 행복하게 해주어야겠니? 너가 그리도 업신여기며 거절했던 너의 이웃, 내가 너에게 경고하마. 쪽지는 인쇄체로 쓰여 있었는데 그 필체에서 엘제 볼트사임은 그가 의학 교육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학 교육은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35. 카타리나가 그 실에 있는 작은 홈바로 가서 쉐리, 위스키, 레드와인과 얼마 전에 개봉한 체리 시럽병을 하나씩 집어들고는 특별히 흥분하는 기색도 없이 흠집 하나 없는 벽을 향해 내던졌고, 그것들이 산산조각 나서 내용물이 이리저리 흘러내리는 모습을 볼트사임 부인도 콘라드 바이터스도 전혀 말릴 생각을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있었다는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다. 그녀는 작은 부엌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했다. 거기에서는 토마토 케첩, 샐러드 소스, 식초, 우스터 소스를 같은 목적으로 사용했다. 욕실에서는 크림 튜브, 크림병, 파우더, 분말, 목욕용품들을, 침실에서는 오데콜롱 병을 던졌다는 것을 덧붙여야 할까? 그때 그녀는 이미 자신의 계획을 세웠던 대로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고 전혀 흥분하지 않았으며 너무나 확신에 차있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여서 엘제 볼트사임과 콘라드 바이터스로서는 도저히 말릴 수 없었다. 36. 카타리나가 처음으로 살해 의도를 품었거나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로 결심한 시점을 분석해 내리던 추리는 물론 상당히 많았다. 많은 이들은 이미 목요일자 차이통에 실린 첫 번째 기사만으로도 이미 충분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이들은 금요일을 결정적인 날로 보기도 했다.
왜냐하면 이날도 차이퉁은 카타리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고 카타리나의 이웃과 그녀가 그리도 애착을 갖고 있던 아파트는 완전히 엉망이 된, 아무튼 주관적인 판단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완전히 엉망이 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익명의 전화, 익명의 우편물, 그리고 토요일자 차이퉁뿐만 아니라 일요일에 발행되는 존 탁스 차이퉁까지 그러한 추론들이 필요한가? 그녀는 살인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겼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녀의 내면에 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 특히 전 남편의 진술이 그녀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이후 존 탁스 차이퉁에 실린 모든 기사가 감정을 풀어주지 못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결코 진정시켜주지도 못했을 것임은 어느 정도 확실하다. 37. 흐름의 역류 정체 현상, 즉 회상법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간주하여 다시 토요일로 시선을 돌리기 전에 금요일 저녁과 금요일에서 토요일로 넘어가는 밤 볼트사인 부인의 집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좀 더 보고해야 한다. 전체 결과로부터 말하자면 놀라울 정도로 평화로웠다는 것이다. 댄스 음악을, 그것도 남미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도록 카타리나를 부추기며 기분 전환을 시켜주려 했던 콘라드 바이터스의 이런저런 시도들은 실패했다. 카타리나를 차이퉁이나 익명의 우편물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시도 역시 실패했고, 이 모든 일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지나고 나면 괜찮아지는 일시적인 것이라고 표현하려던 시도도 마찬가지였다. 더 나쁜 상황들도 극복해 오지 않았던가. 어린 시절의 불행, 그 몹쓸 브레틀로와의 결혼 생활, 어머니의 알코올 중독과 완곡한 표현으로 타락, 결국 구르트의 비틀거리는 삶에도 책임이 있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 등을 말이다. 일단 괴텐이 안전하지 않은가? 그녀를 데리러 오겠다는 그의 약속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가? 카니발 시즌이 아닌가? 경제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은가? 블루너 부부라 히페르츠 부부처럼 끔찍이 친절한 사람들도 있지 않은가? 그 속 없는 을간이도, 설명이 있어요. 신사 방문객의 이름을 대는 것은 여전히 부끄러운 일이었다. 이렇게 되네요. 그 속 없는 을간이도 사실 우스꽝스러울 뿐 결코 스트레스를 주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때 카타리나가 반박하고 나섰다. 그 빌어먹을 반지와 금만 번지르르한 편지 봉투를 지적하며 이것이 그들 두 사람을 끔찍하게도 궁지로 몰아넣었고 괴텐까지 의심받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 을간이가 자신의 속 없는 허영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지 그녀가 알 수나 있었을까? 아니다. 이제 그녀는 그자를 웃긴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다. 실질적인 일들이 화제에 올랐을 때 그녀가 새 아파트를 찾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찾을지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하는 건 아닌지 등 카타리나는 적답을 피하면서 그녀가 유일하게 계획하고 있는 실질적인 일은 자신이 입을 카니발 의상을 한 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고는 엘즈에게 커다란 침대 시트 한 장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아랍 족장 의상이 유행이니 그녀 자신은 베두인 여자로 분장하고 돌아다닐 생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도대체 불행한 일이 벌어지기는 했나? 자세히 보면 나쁠 것도 없다. 아니, 좀 더 낮게 표현하자면 거의 긍정적인 것뿐이다. 어쨌거나 카타리나는 언젠가는 내 앞에 나타나기로 예정되어 있는 바로 그 남자를 정말 만났고 그와 함께 사랑의 밤을 보냈으며 그래 좋다. 그녀가 신문을 받기는 했지만 루트비가 사실 바람둥이는 아닌 게 분명하다. 그리고 차이퉁의 그렇고 그런 쓰레기 기사는 늘 있었고 몇몇 몹쓸 놈들이 익명으로 전화를 걸거나 편지를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도 삶은 계속되지 않는가? 루트비는 아주 편안하게 오직 그녀 혼자만 알고 있듯이 잘 숨어있지 않은가? 자, 카니발 의상을 만들자. 그걸 아라비아 여인의 흰옷을 입으면 카타리나는 매력적으로 보일 것이다. 그녀는 그 옷을 예쁘게 차려입고 돌아다닐 것이다. 결국 자연도 그 자신의 권리를 요구한다. 그래서 잠이 살짝 들어 꾸벅꾸벅 졸고 깨어났다가 다시 꾸벅 존다. 자, 술이나 한잔 할까? 못할 이유 없지. 참으로 평화로운 모습이다. 젊은 여자는 바느질을 하다가 꾸벅꾸벅 졸고 있고 나이 지긋한 여자와 역시 중년인 남자는 자연히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그녀 주위를 조심스레 움직이고 있다. 자연은 그 권리를 마땅히 그리고 제대로 누려서 새벽 2시 30분경에 전화벨이 울리지만 카타리나는 깨지 않는다. 감정에 지우치지 않고 이성적인 볼트사인 부인이 수화기만 들면
두 손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한 까닭은 무엇인가? 몇 시간 전에 경험했던 그런 익명의 다정함을 기다리기라도 하는 걸까? 당연히 새벽 2시 30분은 통화하기에 두려운 시간이지만 그녀는 수화기를 든다. 곧바로 바이터스가 수화기를 빼앗아들고 여보세요라고 하자마자 전화는 끊어진다. 전화벨이 다시 울리고 그가 수화기를 들어 여보세요라고 말하기도 전에 다시 전화가 끊어진다. 물론 자유통에 누군가의 이름과 주소가 실리면 그 사람의 신경을 건드리며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다. 이제 수화기를 올려놓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것이다. 토요일자 자유통만은 카타리나가 보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먹었지만 엘제 볼트사임은 잠들고 콘라트 바이터스는 욕실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 잠깐 동안에 카타리나가 살짝 밖으로 빠져나가 어스름 새벽녘에 처음 눈에 띈 가장 좋은 자유통 무인 판매함을 부수고 열었다. 일종의 성물 절도 같은 짓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돈을 내지 않고 자유통을 빼냄으로써 자유통의 신뢰를 악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역류 정체 현상은 일단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 바로 블로르나 부부가 의기소침하고 신경이 곤두선 채 우울한 기분으로 야간 열차에서 내린 후 나중에 집에서 보려고 같은 판 자유통을 손에 넣은 시간이기 때문이다. 38. 블로르나 부부에게는 그것도 아주 불쾌한 토요일 아침이다. 딱히 지난밤 이리저리 흔들리는 침대칸에서 거의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였기 때문만도 딱히 자유통 때문만도 아니었다. 블로르나 부인은 그 신문에 대해 이 패스트가 세상 어디든 쫓아다니니 어느 곳도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다. 부부가 불쾌한 까닭은 영향력이 막강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가 리스트라에서 보낸 비난 가득한 전보 때문만도 아니었다. 하허 때문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그날 한마디로 너무 일찍 전화를 걸었다. 그는 그다지 친절하지 않았고 카타리나의 신문은 끝났으며 그녀에 대한 소송 절차가 시작될지는 말할 수도 없고 이 순간 그녀에게는 틀림없이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하지만 아직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했다. 지금은 카니발 시즌이며 검사들도 퇴근하고 이따금 파티에 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었는가? 어쨌거나 24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다. 함께 공부했고 팀파니를 치며 노래를 불렀고 등산도 했다. 그 스스로도 아주 불쾌하게 느끼고 있는 판에 처음 몇 분간 기분이 좋지 않았기로서니 그리 대수는 아니다. 그러나 부탁이나 그 밖의 것, 특히 검사의 일에 관한 용건이라면 이렇게 전화로 할 게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그렇다. 그는 그녀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아주 불분명하지만 전부 밝혀지게 될 거라며 나중에 오후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다. 어디서? 시내에서. 산책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고 했다. 박물관 로비에서 오후 4시 반에. 카타리나의 아파트에 전화해서는 안 되며 볼트사임 부인이나 히페르츠 부부한테 걸어도 안 된다고 했다. 정리정돈을 잘하는 카타리나의 손길이 없음을 이렇게 빨리, 이렇게 분명하게 느끼게 되는 것도 불쾌했다. 그저 커피를 따르고 크래크빵, 버터와 꿀을 찬장에서 꺼내고 짐꾸러기 몇 개를 복도에 세워두었을 뿐인데 30분도 지나지 않아 벌써 집안이 온통 뒤죽박죽으로 보이니 어찌된 일인가. 결국 트루데도 신경이 곤두섰다. 그가 그녀에게 대체 카타리나의 사건과 알로이스 슈트로 임레드나 심지어 리딩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꾸만 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아무 대꾸도 없이 자꾸만 순진한 척하면서 반어적인 태도로, 평소에 그는 그녀의 태도를 좋아했지만 이날 아침에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틀치 자유통을 보라고 지적했고 그에게 특별히 어떤 단어가 눈에 띄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가 어떤 단어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그녀는 조롱스키 남시를 하면서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그의 예리한 감각을 시험해 보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이 쓰레기를, 한 사람을 세상 끝까지 추적하는 이 빌어먹을 쓰레기를 읽고 또 읽었지만 읽을수록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 쓰레기의 날조된 표현들이나 빨갱이 트루데라는 표현에 대한 분노가 점점 고조되어 마침내 항복하고 트루데에게 도와달라고 비굴하게 부탁했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어서 예리한 감각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산업체 변호사로만 일했을 뿐 형사사건 변호사로는 아직 활동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자 그녀는 쌀쌀하게 유감이군요 라고 대꾸했지만 잠시 후 동정하듯 말했다. 신사 방문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지 않던가요?
내가 신사방문이라는 단어를 전부와 관련시켰던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누가 이 괴팅을, 아니 괴텐을 보고 신사라고 할까요? 그의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의 행색이 어떻든지 간에 누가 그를 보고 신사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자발적으로 염탐하는 이웃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남자의 방문이라고 부르겠죠. 내가 당장 이 자리에서 예언하겠는데 늦어도 1시간 이내에 우리 역시 신사 방문을 받게 될 거예요. 그 밖에 또 예언해두고 싶은 것은 분노, 갈등, 그리고 어쩌면 오랜 우정의 종말이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의 빨갱이 트루드에 대한 분노도 그건 카타리나에 대한 분노보다 더할지도 모르죠. 카타리나에게는 2가지 치명적인 특성이 있어요. 바로 충실함과 자긍심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 젊은이에게 탈주로를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자백하지 않을 거예요. 그 길을 우리가, 그러니까 그녀와 내가 함께 살펴본 적이 있어요. 진정해요 여보. 밝혀지지는 않겠지만 괴텐이 눈에 띄지 않게 그녀의 아파트에서 사라질 수 있었던 건 정확히 하면 내 탓이에요. 당신은 틀림없이 기억 못하겠지만 내가 우아한 강변의 삶, 아파트의 전체 난방, 환기, 상하수도 시설의 설계도를 침실에 걸어 두었었잖아요. 그 설계도에서 난방 배관은 빨간색, 환기통 배관은 파란색, 전기 배선은 초록색, 하수관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거든요. 사실 카타리나는 단정하고 계획적으로 사는, 계획을 세우는데 거의 천재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인데 그 설계도면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늘 그 앞에 오래 서서 이 추상화의 의미들과 관계들에 대해 되풀이해서 물었을 정도였어요. 그녀는 도면을 그렇게 불렀죠. 난 그녀에게 그 도면의 복사본을 구해 선물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러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에요. 생각해봐요. 만일 도면 복사본이 그녀의 아파트에서 발견되었다면, 그렇다면 이 공모론인이 그녀의 아파트가 무기 거래소니 하는 생각을 빨갱이 트루데, 강도들, 카타리나, 신사방문이라는 연결관계를 완벽하게 뒷받침해주는 셈이 되잖아요. 그런 도면은 당연히 강도나 가정 파괴범들, 그러니까 남의 눈에 띄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에겐 몰래 출입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최고의 안내서이죠. 내가 직접 그녀에게 각각의 통로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준 적이 있어요. 예컨대 배관이 파열되거나 전선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에서 사람이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고 어디에서는 허리를 굽혀 걸을 수 있는지, 어디에서 기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이 방법으로만 이 사랑스러운 젊은 젠틀맨은 경찰의 눈을 피해 빠져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이제 그녀가 그의 다정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은 꿈에서나 가능하겠죠. 그가 정말 은행 강도라면 그 시스템을 꿰뚫어 보았을 거예요. 어쩌면 신사 방문객도 그런 식으로 출입했을지 모르고요. 이 현대식 아파트 단지는 구식 다시대 주택들과는 아주 다른 감시 방법이 필요해요. 기회가 되면 당신이 검찰과 검사단에게 충고 좀 해주세요. 그들은 아파트 현관이나 로비와 엘리베이터를 감시하지만 거기엔 그 밖에 지하로 곧장 연결되는 업무용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몇백 미터쯤은 기어갈 수 있고 어디선가 하수구 뚜껑을 밀어 올리기만 하면 깜짝같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날 믿어요. 지금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저런 맥락에서 차이통의 일면에 머리기사로 실리는 것을 그 신사 방문객이 원할 리가 없으니까요.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신사 방문에 관한 수사와 기사 보도를 직접 확실하게 조작하는 일이에요. 그 머리기사만큼이나 그가 두려워하고 있는 건 마우트라는 여인의 씁쓸하고 불쾌한 얼굴이죠. 그녀는 바로 법률상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와 결혼한 부인이고 뿐만 아니라 그의 아이도 넷이나 낳았어요. 당신은 정말 한 번도 못 봤나요? 정말 젊은이처럼 즐거워하고 그의 거리낌 없이 풀어졌던 모습을요. 그럼 내가 말해 주어야겠네요. 그는 정말 점잖게 카타리나와 춤을 몇 번 추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어찌나 치근대든지, 게다가 그녀가 차를 샀을 때는 어린애처럼 얼마나 실망했다고요. 그가 필요로 했던 것, 그의 마음이 갈망했던 것은 바로 카타리나처럼 다시 없이 좋은 것이었죠. 천박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이 말하듯이 사랑을 할 줄 알고 진지하면서도 젊고 또 그녀 자신은 알지 못할 정도로 귀여운 여자 말이에요. 그녀가 남자로서의 당신 마음도 즐겁게 해주지 않았던가요? 그랬다. 그녀가 그랬다. 당신의 남자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다. 그는 그것을 인정했고 그녀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도 인정했다. 그러나 꼭 남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한 번쯤 그냥 누군가를 안아보고 싶거나 어쩌면 그 이상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을 그녀 드루데는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까따리나, 아니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를 결탄코 그녀의 신사 방문객으로 만들지 않았던 무언가가 그로 하여금 신사 방문객이 되는 것, 아니 좀 더 잘 표현해 보자면 신사 방문객이 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막았다면, 그러니까 무언가가 그가 신사 방문객이 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그건 아마 그가 말하는 것처럼 그녀, 즉 드루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아니라 바로 카타리나에 대한 존중, 그래 그의 경외에 가까운 존중 혹은 그 이상, 그녀의 그렇다 빌어먹을 그녀의 순수함에 대한 사랑 가득한 경외심이었을 것이고, 그것을 그녀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아니 순수함 그 이상인데 적절한 표현을 그는 못 찾겠다고 했다. 이것이 아마도 까타리나에 대한 기묘하고도 다정하면서도 냉담한 마음이라면, 그가 까타리나보다 15살이나 많고 또 살면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신만이 안다고 해도, 까타리나가 자신의 망가진 삶을 움켜쥐고 어떻게 다시 시작했고 계획성 있게 잘 꾸려나갔는지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이 그가 신사 방문객이 되지 못하게 막았다는 사실을 늘 가졌었다고 했다. 그녀가 너무 상처받기 쉽고 빌어먹을 정도로 상처받기 쉬워서 그녀 자신이나 그녀의 삶을 그가 망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알로이스가 정말 신사 방문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블로르나는 간단히 말해 그의 면상을 후려 갈길 것이다. 그렇다. 그녀를 도와야 한다. 도와야만 한다. 그녀는 이런 트릭을, 이런저런 신문을 당해낼 재간이 없다. 이제 너무 늦었지만 오늘 중으로 그녀를 구해내야겠다고. 그러나 여기서 그는 시사하는 바가 많은 이런 생각을 중단했다. 왜냐하면 드루데가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로 신사 방문객이 차를 막 현관 앞에 댔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39. 여기서 금방 확인되어야 하는 사실은 그때 아주 화려하게 장식한 렌트카를 타고 나타난 슈트로 임레드의 면상을 블로르나가 정말 후려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는 가능한 한 피가 흐르게 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 폭력의 묘사 역시 피할 수만 있다면 최소한으로, 즉 보도의 의무에 의한 최소한으로만 제한해야 한다. 그렇다고 블로르나의 집안 분위기가 좀 더 편안해졌다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더욱더 불편해졌다. 드루데 블로르나가 이죽거리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계속 커피만 저으면서 안녕하세요 신사 방문객님 이라는 말로 옛 친구를 맞이했다. 내 생각에 드루데가 또 전곡을 찌른 것 같군. 블로르나가 당황하며 말했다. 그렇군. 다만 그것이 항상 적절했는지는 자문해 봐야겠지. 슈트로 임레드가 말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알로이스 슈트로 임레드가 드루데 블로르나를 성적으로 유혹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와 시시거리고 싶어 한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리고 그녀가 특유의 무뚝뚝함으로 그가 자신이 거부할 수 없을 만큼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실은 그렇지 않으면 아무튼 그녀에게는 전혀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자 그들 둘 사이에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아내에게는 둘이서만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블로르나가 슈트로 임레드를 즉시 서재로 데려갔고 막간을 이용해 가테리나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했다는 사실은 이해가 갈 것이다.